여기는 뭐 전체가 주제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오늘은 뭐 요런 주제 이렇게 뽑아보니까 요런 주제인 것 같아요. 욕망, 뭐 욕망의 그 욕망 속에서 그걸 충족 못 시킬 때는 그게 이제 결핍
제작 한번 가봅시다. 의도적인 배척도 필요하다. 결핍. 성취된 소망은 인식된 오류고 새로운 소망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오류다. 말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오류야.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매일 새로 생기는 요구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간다. 막상 욕망이 충족되면 무덤덤해지면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즉 기기 변경의 욕망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 관계든 직장이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흥미, 관심이 생긴다. 그 새로운 것에 무감각해지면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 더라는 새로운 욕망은 불충족인 경우도 있지만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기인한 권태감일 수도 있다. 휴대폰이나 자전거 또는 차량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오래 사용한 제품에 대한 실증일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욕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사실은 동력이죠. 네.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통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결국 고통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게 삶의 동력입니다, 사실. 그게 충족되어서 권태롭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욕구들이 다 충족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는 욕구가 생겨났는데 그걸 충족시킬 방법을 찾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특히 대인관계나 뭐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랑 아이랑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고 그 애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듦을 느끼죠.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 몸을 움직여서 몸이 힘들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심리적인 힘듦은 대부분 그런 종류들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욕망을 쇼펜하우어는 변신의 신 프로테우스에 비유한다. 프로테우스는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변신술을 갖고 있다. 프로테우스가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거듭 변신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은 권하지 않는 본질보다 화려한 겉모양에 속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쇼펜하우어는 꼬집어 말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테우스는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들은 다 변신의 귀재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본질은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바뀌는 거잖아요. 겉모습이 바뀌는 데서 이제 자극을 느끼는 건데 그 안에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만 바뀌는 그 변화된 그곳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 자체의 그것 안에 보통 이제 본질이라고 해요. 사실 본질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요즘은 좀 그 보이는 게 본질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는 자극에서 느끼는 쾌감 이런 것들에 쫓아가다 보면 그건 정말 끝이 없어지는 거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변화하는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욕망은 충족하기 어렵지만 막상 충족되면 그 대상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무덤덤해지는 일이 많다. 만족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이다. 인간의 동기는 완전한 충족을 원한다. 하지만 갈증이 해소되자마자 동기는 곧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결핍에 따른 고통 때문에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지만 막상 채워지면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새로운 것에 결핍을 느낀다.
이것은 부자나 빈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타난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망각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외적인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난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 등의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행복감이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변화하는 대상에서 찾는 행복이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망은 늘 새로운 것을 향해 있다. 쾌락의 선호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서 무한한 욕망 가운데 하나의 욕망을 채워서는 결코 진정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게다가 실현된 욕망이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무한히 계속되면서 사람은 불행에 가까워진다. 결핍과 만족을 무한히 반복하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해지기 마련이다.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을 성취하자마자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서는데 고단하지 않을 리가 없다. 행복의 가치를 외부에 두고 외적인 자극을 추구하면 결코 내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 경향을 하이데거는 호기심이라고 비판한다. 현대인의 퇴락한 모습이 바로 이런 호기심에서 생겨난다. 세상은 늘 변하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기변의 욕망을 분출한다. 그런 호기심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경탄하면서 관찰하기 위한 호기심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바꿀 때의 초조와 흥분 때문에 보일 뿐인 호기심이라는 지적이다. 호기심은 피상적으로 알아두기 위한 암일 뿐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은 어디에도 안착하지 않고 이곳으로 쏠렸다가 또 금방 다른 곳으로 쏠려가는 무정주성이다. 예, 요 뒷부분 그 하이데거 이야기하는 하이데거의 호기심은 그러니까 현대인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그 현대인의 호기심이 갖는 특징을 서술을 한 겁니다. 사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적 본능이 발휘되는 가장 큰 동력이죠. 우리가 뭐 모르는 것 알고 싶은 거 있어야 연구도 하고 뭐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죠. 호기심 자체가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이 가지는 이런 호기심, 이게 뭐 우리 그 이전에 니체 읽었던 박창국 선생이 써놓은 하이데거에 관한 책의 내용을 그 비슷한 게 있어서 좀 뽑아봤는데 여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의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경탄하면서 관찰하기 위한 호기심, 즉 그러니까 지적 욕구를 위한 그걸 채우기 위한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아까 프로테우스가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그 본질은 그대로인데 바뀌는 고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바뀔 때마다 느끼는 그 초조와 흥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감각적인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이라고 뭐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이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호기심의 특징은 무정주성, 어디 이렇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떠돌면서 새로운 걸 찾는 그런 호기심. 금방 한 군데 쏠렸다가 또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쏠리고 그쪽으로 가고 또 그 자기 중심이 없는 그런 호기심이죠. 요 글이 전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아서 좀 뽑아와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분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거 하이데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며 기분이나 감정은 세계와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달라지니까. 그런데 하이데거는 인간은 항상 어떤 기분 속에 존재하고 기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분은 되게 무덤덤하고 밋밋하기에 우리는 자신이 항상 기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덤덤하고 밋밋한 기분도 기분입니다. 사물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일하는 로봇처럼 사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물들의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면서, 저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죠? 드러내면서 그러한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에 의해서만 삶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래 시인이며 시인으로서 지상에 거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항상 이렇게
투여하고 감정으로 표현해내고 감정으로 느끼고 시인으로 거주하지 않고 단순한 과학자나 기술자로만 존재하는 한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공허감과 권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와 오락 그리고 향락에 탐닉하게 되죠.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경이로운 것으로 느끼고 그것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일상적인 어떤 그 보통의 평범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건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뭐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부차적인 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평범한 것,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경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런 것들과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야만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면을 채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면을 뭘로 채울까요? 뭐 공기로 채울까요? 뭐 생각으로 채울까요? 사상적인 뭐 철학적 지식 이런 걸로 내면을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내면으로 채워야 될 것은 감성적인 풍부함입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야 돼요. 뭔가를 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고요. 거기에서 감정은 어떤 의미에서 흥분도 유발을 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그 힘을 주는 그런 흥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이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삶이 그만큼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지식을 많이 머리 갖고 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싸움밖에 안 할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뭐 옳고 그르고 뭐 이런 자기 잣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더 씌워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러면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표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가져라. 존경심? 예, 존경. 뭐 사물도 그렇고 대상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전 저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소박한 것. 그건 뭐 일상적인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에 뭐 중용 같은 거 할 때 중용의 중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실. 단순하고 소박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자기를 찾는 게 중용이거든요, 사실. 네. 하이데거의 그 박향구 선생의 책 중에 하이데거에 대해서 니체처럼 써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알아보고, 하이데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말들, 온갖 현대 철학자들은 용어만 보면 막 머리에 찌가 나는데, 그걸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서 이렇게, 이 양반이 그런 능력이 좀 비교적 탁월한 것 같아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도 썼고요. 비슷하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적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하이데거를 잘 몰라가지고 저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정주성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떠드는 거죠. 이게 무정주성, 하이데거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뭐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노마드라 그러네. 예, 한 곳에 고착되지 않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또 무정주성이 갖고 있는, 여기에 무정주성은 아닙니다만,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예. 긍정적인 호기심과 부정적인 호기심을 구분하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된 공간을 채웠을 때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호기심은 자발적인 탐구의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네.
로체스터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에드워드 내시는 호기심이 새로움과 도전 과제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발휘하기 위해 늘 탐구하고 배우려는 인간 고유의 동기도 반영한다. 이거죠. 동기를 반영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게 인간이 알고 싶어 하는 욕구의 그 동력입니다. 인간의 삶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즉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기 위해 호기심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브리타 레너의 이론에서 비롯된 사회적 호기심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말하고 듣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가 친구인지 적인지 판별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이들은 심지어 염탐하고 엿듣고 험담할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호기심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간결한 경험을 얻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려고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해 중독으로 이끄는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라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 뭔가에 지나친 호기심을 보이다가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요즘에는 신상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광고된다. SNS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신상품을 마케팅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 듯한 열등감이 있어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핸드폰, 차, 자전거 등을 팔고 새로 사려고 한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의 가치를 되새겨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야, 마음가짐, 태도다. 오히려 자신 안에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을 늘 새롭게 유지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호기심을 줄이는 방법이다. 너무 조금 범범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얼레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겉도는 느낌도 들긴 한데, 원래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되새겨 봐야 된다. 원래 갖고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제가 보면 뭐 내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가족,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원래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뭐 새롭게 특별한 어떤 걸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확장하고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고,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면 이제 건강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들을 더 느끼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소중함 모르죠, 그죠? 평소에는 뭐, 난 항상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상태인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래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죠? 그것의 가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만족하라 이렇게 드리네요. 현재 뭐 그렇게 축약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현재가 비록 뭐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영어 표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골든 에이지. 그건 과거. 골든 에이지는 옛날에 한때 뭐 이거거든. 좋았던 거. 그 항상 그건 과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가만 냅두질 않잖아요. 우리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가 제일 많다잖아요.
그죠? 물건 나오면 뭐 다 이렇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닐 거고, 충분히 거기에 뭐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데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나오면 이렇게. 그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얘기해. 난 당신을 10분 안에 자동차를 새 차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단 1분간에 그 차를 다시 팔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반응을 하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욕망을 잘 건드리는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어떤 음악을 듣다가 일본 애니메이션 장면이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장면이 뭐냐면 시골 풍경이에요. 물이 흐르고 아니면 그 정원 같은 데 노 부부가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근데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야. 그 우리 옛날 과거 어렸을 때 느꼈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너무 평안해 보이고 가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때가 더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거 보면서 오히려 그 장면 그 애니메이션 장면인데도 그 장면만 봐도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과거를 잊고 살지 않는가. 과거에 없었을 때 행복감을 충분히 다 느꼈는데 그것도 일종의 골든 에이지입니다. 그죠? 그 한때 그 귀농 기촌 바람이 한참 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5, 60대가 갖는 정서예요. 5, 60대의 정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대부분 시골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그게 이제 머릿속에 유럽도 뭐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 우리도 이제 실제로 내려가고 살아보니까 그게 되나요? 요즘 다 뛰쳐나온다고 그런 게 있어. 나는 자연입니다. 100% 그래서 맞는 예, 굉장히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면 대폭이에요. 그 우리 정서가 거기 맞는 거예요. 우리 나이대의 정서가 거기 딱 맞는 거예요. 애들은 그거 보고 좋아 안 합니다. 애들 좋아하는 좋아해요. 우리 부모가 애들. 좋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그 집 차지하겠다. 부모님은 자꾸 돌아가고 하는데 이야, 내가 또 하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의 유치원 다닐 때 꼬마 녀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 죽으면 엄마 아빠 돈 다 우리 줄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애들 그냥 한 명이 있었어요. 아니, 가까웠다가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이제 누구 줄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아직 보편적인 셋째가 이리저리 치고 생존 본능이에요. 내가 제일 손 안 가게 이게 혼자 손이 안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치고 중세 치었다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셋째 딸은 보도 안 하고 며느리 잡는다고. 그게 겉으로 보이게 착해 보이는 게 치여가지고 그냥 착한 게 아니고 눈치 보고. 나는 둘째 딸. 나는 둘째 딸이죠. 둘째는 좀 약간 좀 다른데. 둘째는 좀 다른데. 막내네요. 막내 하나 있어. 셋째 딸이라고 생각해서 딸을 좀 보는 건 아니에요. 딸이 부족하네. 좀 잘 알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사요? 저요? 네. 네. 그냥 혼자? 와, 형제. 형제? 네네, 언니? 어떻게 혼자라고 언니가 있었지. 왜딸 얘기가 해서 그래? 뭐 또 지우고 싶은 언니입니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산으로 가도 집이 안 주어지네. 우리 5번째 편도 좀 봅시다. 5번째 편도. 욕망은 비련이다. 예. 충족. 의욕의 주체는 영원히 애타게 갈망하는 탄탈로스와 같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점에서 탄탈로스와 비슷하다고 본다. 제우스의 아들 시필로스의 왕 탄탈로스는 신들이 사는 올림피포스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천천히. 아니 템포감이 좋아요.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훔쳐 발각됐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제우스는 탄탈로스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마르고 과일을 따 먹으려고 하면 가지가 물러나서 그는 영원한 군림과 갈증에 시달린다. 인간은 탄탈로스의 운명처럼 온가름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모든 의욕은 욕구에서, 즉 결핍이나 고뇌에서 생깁니다. 예. 이 욕구는 충족되면 끝난다. 그러나 하나의 소망이 성취되더라도 10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는다. 더군다나 욕망은 오래 지속되고 욕구는 끝없이 계속된다. 즉 충족은 짧은 시간 동안 불충분하게 이루어진다. 유혹한 대상을 얻지 못하면 확고하고 지속적인 충족은 얻을 수 없다. 이는 마치 거지에게 늘 던져주는 적선이 오늘 그의 목숨을 이어주어 고통을 내일까지 연장시키는 것과 같다. 뭐 여기 서양 그 탄탈로스나 뭐 앞에 나왔던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가져와서 이야기. 탄탈로스는 이게 우리 그 영혼이 그 배고픔에 시달리는 건 불교에도 있죠. 아기 같은 그 배는 이따만한데 입은 요만해가지고 음식을 뭐 산의 진미로 있어도 못 집어넣어서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 뭐 그런 귀신 뭐 이런. 저를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안다고 그걸 그 그리스 신화는 굉장히 잔인해요 보면. 그 탄탈로스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을 요리해가지고 신들한테 먹이고 그런 게 그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신화니까 아들로 음식을 해서 신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뭐 뭐 온갖 이전에는 그런 그리스 신화 뭐 아버지가 아들 제우스 삼키고 뭐 이런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그런 신화예요. 동양도 보다 나은 것 같은데. 다 비슷해. 그 시기에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뭐 동물성, 동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많이 이제 순화가 된 상태죠. 조금 더 봅시다. 예. 선생님 좀 읽어주시죠. 두려움과 희망의 근원은 같다. 우리의 욕망의 만족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우리의 의식이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가 끊임없는 희망과 두려움으로 여러 충동에 내몰려 있는 한, 우리가 의욕의 주체인 한, 우리에게는 결코 지속적인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욕망을 충족해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 성취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너무 이제 이런 표현들은 그 쇼펜하우어의 사고에 입각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충족된 욕망은 한정되어 있지만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욕망의 충족도 잠정적인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곧 실증이 나고 늘 똑같은 갈증을 느끼며 삶을 갈망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나이데스 자매의 비극을 언급한다. 다나이데스 자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고스 왕 다나우스의 50명의 딸로 결혼하고 첫날 밤에 각자의 남편을 죽인 죄로 지옥에서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벌을 받는다. 쇼펜하우어가 다나이데스 자매가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채로 물을 퍼올리는 것에 비유한 이유는 그 행위에 끝이 없기 때문이다. 즉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욕망이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욕망은 계속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뭐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면 차라리 뭐 육체적인 어떤 진짜 동물적인 본능 같은 경우는 배부르면 그죠? 그만 먹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어떤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은 사실 끝이 없죠. 뭐 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돈을 번다 그러면 몇 천억, 몇 조 원을 벌어도 그 버는 거에 이제 그게 돼서 그런 욕망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의 좀 개인적인 특성이 아닐까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까지 욕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원하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적당하게 그냥 채워지면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세계, 자기가 바라본 세계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세계는 아기로 차 있는 온갖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듯이 인간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인간이 만든 사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선의를 또 부정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선의도 도출해내고 인간의 삶에서 그 질서나 뭐 이런 것도 도출해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욕망이 아주 많다, 욕구가 아주 강하다, 뭐 욕심을 부린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대부분 적당한 정도로 욕심내고 그 적당한 정도로 만족하면 뭐 다들 그 정도 만족하면서 사는 소시민적인 소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동양적인 전통적인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뭐라 그러냐, 기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전통적으로 선비 계층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틀에는 자족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족함이라고, 만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족이 강조가 됐던 거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게 살았느냐의 모습,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타낸 뭐 외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집 같은 거 지어도 절대 뭐 화려하게 이렇게 안 짓고,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살았던 그 마당 정원 같은 거 가보면 화려함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단촐하고요. 집도 굉장히 단촐하고, 그러니까 드러내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틀 자체는 자기 안에서 뭐 이익을 추구하고 뭐 밑에서 뇌물 받고 이런 거는 뭐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사회적인 어떤 가치론에 걸린 것들은 자족함, 청렴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 하여튼 주변에서 여러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뭐 연금 나오고 이 정도면 뭐 그쵸. 이상 뭐 욕심낼 거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삶 아니야? 연금만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꽤 많이 본 것 같아. 그렇게 삽시다, 뭐. 그렇게 살면. 성공에 막 갈증을 내면서 끊임없이 뭔가 더 결핍 때문에 뭔가를 더 부끄러운 사람들은 정말 많이 못 봤어요. 정말. 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 주가 조작 시장에 마귀들이라고 표현하는. 저희가 그래서 마귀라고 해요. 이 나다이데스 이것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게 딸이 50명이었대요. 그리고 자기 형이 아들이 5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라비아 왕국을 물려주고 둘째한테는 리비아 왕국을 물려준 거예요. 지금의 아라비아와 지금의 리비아는 아니고 이제 큰 형이 욕심을 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해오고 이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도망을 가서 다른 데 이제 나라를 세워요.
아르고스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 지역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계속 그 공격하고 나라 뺏으려고 하면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큰 그 형의 그 아들이 또 50명 있었는데 이 50명하고 제 딸 50명하고 결혼을 시켜요. 억지로. 그러니까 그저 다나우스가 야 딸들한테 시켜요. 남편들 죽이라고. 50명. 50명을 죽이라고 했는데 첫날 밤 결혼하고 그날 다 죽여버리고 한 명만 딸 중에 한 명, 여기 지금 다 죽였다고 돼 있는데 한 명은 안 죽였어요. 네. 그 한 명은 안 죽였는데 그 이제 그 안 죽인 그 남자는 이제 사위로 인정을 했죠. 근데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 얘가 열을 받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 딸들을 다 죽여버려요. 49명을. 이 여자만 빼고? 예, 한 명 빼고 다 죽여버리고. 그 이제 신들이 노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 49명을 내려보내버린 거예요. 저 지옥으로. 타르타로스, 지금 표현하면 지옥이죠. 거기 내려가서 평생 구멍 뚫린 그 항아리에 물 채우게. 그 형벌. 근데 그렇게 시킨 건 아버지잖아요. 어쨌든 말을 들어 죽인 거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은 착한 딸들인데. 그 이제 그 여기서는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춘 게 그거죠. 이 계속 보도 저런 것도 보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요 전까지 제가 좀 읽을까요? 욕망이라는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갈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이유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욕구는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로 의식주, 수면 욕구 등이다. 2단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다.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로 연애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4단계는 존경의 욕구로 명예, 권력, 성취에 대한 욕구다.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다. 쇼펜하우어도 욕망의 여러 단계에 대해 언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 가능한 건강이다. 살아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잠시 행복의 착각 속에 빠져든다. 건강해야 이 표현이겠죠. 명예와 권력의 욕구는 타인의 마음에 비춰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허영이라며 비판한다. 자기 실현의 욕망은 교육과 교양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봤다. 프랑스의 정신분석가인 자크 락강은 인간의 욕망이 잃어버린 실세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잃어버린 실세계로 향해 있으니까 영원히 충족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적인 상황을 일컫는 주이상스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수유를 받는 것에 비유되는데 성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채워도 충족을 모르고 결핍을 느끼는 대상은 명예, 돈, 권력, 출세, 성공 등 셀 수 없이 많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최근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도 많았다.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을 보면 사람들이 이성보다 광기에 지배받는 것처럼 보인다. 주식 토론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모두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예다. 한 방에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준다.
권력에 탐닉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현재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권력을 꿈꾼다. 낮은 단계의 욕망은 그나마 충족이 쉬워도 높은 욕망, 인정과 존경과 같은 높은 가치는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다. 이렇듯 인간은 무한한 욕망의 늪에 빠져든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것도 글쎄요. 그냥 뭐 가지면 가질수록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거나 죽을 때까지 다 갖지 못한다.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목마름과 같이 영원히 충족할 수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결국 욕망의 크기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욕망의 크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조금 한 2, 3분만 볼까요? 이게 지금 뭐 메슬로우라는 사람인데 비교적 현대 사람인데 1970년대에 죽은 사람인데 철학자고 심리학자고 이런 사람인데 욕망을 이렇게 5개로 해놨어요. 생리욕구, 안전욕구, 애정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것을 욕구한답니다. 이렇게 욕구를 요게 충족된 상황에서 이걸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가면 이게 5개가 아니고 한 7개 정도로 해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7개 정도로 나누는데 최상의 욕구는 자아 실현을 또 넘어가지고 영적 초월이라고 하는 이룰 수 없는 욕구까지도 인간은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초월의 욕구. 그러니까 욕구는 끝이 뭐 7개든 5개든 이렇게 단계 지어지긴 하지만 저 각각 안에서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 욕구도 그죠? 이게 뭐 기본적인 충족은 되겠지만은 계속 그 충족 그건 생기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욕구를 뭐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글쎄요 뭐 저렇게 세분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기원이 고통 하나밖에 없다고 했듯이, 그러니까 욕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거는 청이 달라진다는 건 그것에 따라서 투영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료, 네.